화산파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운 안개로 시작되었으나 유연에게는 그 냉기조차 익숙한 고향의 숨결이었다. 20해를 이곳에서 검을 익히고 돌을 닦으며 살아온 그였기에 절벽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까지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검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확고했으며 어깨에 걸친 검지비내는 미세한 소리마저도 절제되어 있었다. 검각에 도착한 유현은 묵묵히 검을 뽑아들었고 첫 초식을 펼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화산파의 정통 검법인 자신공의 기운이 검신을 타고 흘러나왔으며 허공을 가르는 검기가 새벽 안개를 두 동강 내며 날카로운 파공음을 만들어냈다. 검각 마루가 그의 보법에 따라 미세하게 진동했고 200여 식의 검초를 연달아 펼치는 동안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검술 속에서도 유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리 검을 휘둘러도 아무리 무공을 연마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혔다. 검을 거두고 호흡을 고르던 유연의 귓가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화산파 장문인이 제자들을 소집한다는 신호였다. 대전에 모인 화산파의 제자들은 100여 명이 넘었으나 모두가 숨죽이고 장문인 운허진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현은 내문제자들 사이에 서서 단정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그의 옆에는 약혼 여인 설아연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설아연의 옆모습을 힐끗 본 유현은 그녀의 흰 목덜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매화향을 느꼈고 그 향기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운허진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내공으로 증폭되어 대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해졌다. 정파 연맹에서 급보가 왔으며 마교의 잔당들이 섬서 일대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20년 전 대토벌로 괴멸되었다고 믿었던 천마신교가 수면 아래에서 힘을 키워왔고 이제 다시 무림의 그 소나귀를 뻗으려 한다는 정보였다. 운허진인의 표정은 심각했으며 그는 화산파가 선봉에 서서 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유현은 마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주변의 사형들과 사제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마교를 토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설아연조차도 그녀답지 않게 차갑게 굳은 얼굴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마교는 무림의 암적인 존재이며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고 정도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불이라는 것이 정파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유현 역시 그렇게 배워왔다. 하지만 유현의 뇌리에는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으며 그것들은 선명하지 않고 안개처럼 흐릿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터진 비명과 불길의 이미지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유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냈고 장문인의 지시에 따라 출정 준비를 하기 위해 대전을 나섰다. 유현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의 양부인인 유철산이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강건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철산은 그러나 그의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과 어두운 눈빛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유현은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고 유철산은 조카의 어깨를 툭 쳤으나 그 손길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유철산은 유현이 이번 출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을 은근히 내비쳤으며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유현은 이미 화산파 내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갖춘 고수였는데 더 이상 수련을 핑계 삼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유현은 양부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화산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철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유연은 양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평소와 다른 태도가 신경 쓰였다. 하지만 출정을 앞둔 바쁜 시기였기에 유현은 곧 그 생각을 접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검과 의복을 챙기기 시작했다.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유현이 화산파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검은 천 조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유현은 한 번도 그것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문득 호기심이 생긴 유현은 상자를 열고 그 옥패를 꺼내 들었는데 달빛 아래 비춰보니 희미하게 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유현의 손가락 끝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고 옥패가 그의 체온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았다. 당황한 유현은 재빨리 옥패를 상자에 도로 넣었으며 그 순간 문 밖에서 설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연은 내일 출정을 앞두고 유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유현이 문을 열자 설아연이 달빛을 등진 채 서 있었으며 그녀의 하얀 의복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아연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유현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유현은 그녀를 방 안으로 들이지 않고 밖으로 나와 함께 화산의 절벽 쪽으로 걸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절벽 끝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래로 펼쳐진 운해를 내려다보았고 설아연은 조심스럽게 유현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유현은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설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현의 옆벌글을 바라보았고 그의 단단한 턱선과 멀리 응시하는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다. 설아연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유현에게 무사히 돌아오라는 당부를 하고 싶었으나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품 안에서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유현의 손에 쥐어주었으며 그 안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부적과 약초가 들어있었다. 유현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설아연을 내려다보았으며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달빛 아래 설아연의 얼굴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유현은 가슴 한쪽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설아연은 천천히 유현에게 다가왔으며 그녀의 매화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설아연의 숨소리가 유현의 귓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유현은 본능적으로 설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자신의 품에 안기는 것을 느꼈다. 설아연은 유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시간을 보냈으며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도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설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유현의 입술과 가까워졌다. 유현은 머뭇거렸으나 결국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으며 그 순간 두 사람의 세계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렸으나 점차 깊어졌고 설아연의 손이 유현의 뒷목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입맞춤을 놔두며 천천히 유현의 처소로 돌아왔고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세상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유현은 설아연을 침상 가까이로 이끌었으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어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다. 유현의 손이 설아연의 옷깃을 천천히 풀어헤쳤고 하얀 어깨가 달빛 아래 드러나자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유현의 손은 망설임 끝에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얇은 비단옷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에 그의 심장은 맹렬히 두근거렸다. 설아연의 뜨거운 숨결이 유현의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왔고
두 사람의 혀는 부드럽게 얽히며 서로의 존재를 탐색했다. 짙어진 입맞춤 속에서 설아연은 더욱 깊이 파고들고 싶은 듯 몸을 밀착했고, 유현은 그런 그녀의 열망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녀의 아랫입술을 빨아들였다. 입술이 떨어진 순간 두 사람의 눈은 젖은 채로 서로를 응시했다. 숨가쁜 숨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그들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설아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현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기며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현의 손이 설아연의 여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실크 옷자락이 스르륵 미끄러져 어깨를 드러내자 설아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가락이 옷기달에 드러난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를 스치자 설아연의 몸이 미세하게 전율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으로 유현을 올려다보았고, 유현은 그런 그녀의 시선에 모든 망설임을 지웠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뜨겁고 촉촉한 입맞춤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다시 가슴팍으로 이어지며 그녀의 쉰결한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이내 설아연의 옷은 완전히 침상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쉰결한 나신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유현은 그녀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잠시 숨을 멈췄다. 창백하면서도 섬세한 피부, 봉긋하게 솟은 젖가슴과 붉게 물든 유두, 잘록한 허리선으로 이어지는 탐스러운 곡선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설아연은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았으나 이내 유현의 시선을 마주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윗옷을 벗겨냈다. 유현의 단단한 어깨와 복근이 드러나자 설아연의 눈빛에도 미묘한 흥분이 일렁거렸다.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몸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땀으로 끈적한 살결의 마찰, 그리고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유현은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를 감싸 안았고 설아연은 그의 넓은 가슴에 올구를 묻은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자 설아연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에 닿자 설아연의 몸이 흠칫 떨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잠시 주저했지만 유현은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쓸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유현은 설아연의 다리를 부드럽게 벌렸다. 그녀의 뜨거운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촉촉한 애액이 그의 손끝을 적셨다. 그는 자신의 분신을 그녀의 은밀한 입구에 조심스럽게 맞췄다. 설아연은 눈을 질끈 감았고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유현은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설아연의 입에서 절제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픔과 낯선 감각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내부는 처녀의 겉답게 단단히 그를 옥조였고 유현은 그녀에게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내 아픔은 희미해지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쾌감이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설아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의 움직임에 맞춰 그녀의 허리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유현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움직였다. 서로의 숨결이 닿고 땀으로 미끄러운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언어였다. 설아연은 점점 더 쾌락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숨을 헐떡거렸고 그의 움직임에 맞춰 온몸을 격렬히 뒤틀었다. 그녀의 젖가슴이 출렁였고 아득한 신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생애 첫 경험이 선사하는 황열경에 몸을 맡겼다. 유현은 설아연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며 그녀의 허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끈적한 마찰음과 함께
달콤한 정액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쾌락의 파도는 갈수록 거세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마침내 설아연의 몸이 격렬한 경련과 함께 굳어졌다. 그녀의 숨은 턱 막혔고 아득한 황홀경에 빠진 비명이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다. 그녀의 내벽이 맹렬하게 수축하며 유현의 것을 옥죄었고 유현 또한 그녀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다. 두 사람은 숨가쁜 숨결 속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겹쳐 있었다. 설아연은 유현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땀과 애액으로 번복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만족감과 사랑으로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현님은 그녀의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그녀의 이마에 입맞췄다.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방을 비추고 있었고 두 사람의 첫 정사는 깊고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그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후 설아연의 눈빛에 낯선 불꽃이 일렁거렸다. 만족감에 젖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더 깊은 탐욕과 순수한 호기심이 드리워졌다. 첫 경험이 일깨운 원초적인 쾌락은 그녀의 여린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현님의 가슴에 묻었던 얼굴을 들고 그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달빛 아래서도 뚜렷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조심스러움 대신 맹렬한 소유욕과 도전적인 열기가 넘실거렸다. 설아연은 유현님의 가슴에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올렸다. 그의 단단한 굴곡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아랫뼈로 향했다. 유현님의 몸이 움찔하자 그녀의 입술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의 성기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사정을 마치고 다소 수그러들었던 것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설아연은 신기하다는 듯 그의 것을 어루만지고 혀로 살짝 핥아 올리며 다시 맹렬한 기세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섬세한 터치는 유현님의 숨을 거칠게 만들었다. 이내 설아연은 유현님의 허벅지 위로 천천히 몸을 돌려 앉았다. 그녀의 젖은 음부와 유현님의 육봉이 다시 끈적하게 맞닿았다. 이번에는 유현님이 아닌 설아연이 그의 것을 능숙하게 자신의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허리를 흔들며 자신의 몸을 타고 올라오는 유현님의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쾌락에 찬 희열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길게 신을 잇다. 설아연의 두 팔은 유연의 목을 꽉 끌어안았고 그녀의 허리는 요염한 곡선을 그리며 유연하게 흔들렸다. 침대 위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땀과 애액으로 질척였고 끈적한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이전의 수줍음은 온데간데 없이 유연 위에서 주도적으로 쾌락의 파도를 만들어 나갔다. 그의 허리를 자신에게 바싹 끌어당겼다가 다시 튕겨나가듯 허리를 들어올려 그의 것을 더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녀의 젖가슴이 출렁였고 물기 어린 그녀의 유두가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다. 유연은 설아연의 격정적인 모습에 넋을 잃은 듯 그저 그녀의 움직임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설아연은 유연의 시선을 마주하며 허리를 더욱 격렬하게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욕정에 취해 흐릿해져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끊임없이 쾌락에 찬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아지경 속에서 그의 것을 맹렬히 파고들었다.
명기라 해도 믿을 만한 유연함과 강렬함으로 그녀의 내벽은 그의 것을 비틀고 쥐어짜며 이제껏 유연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선사했다. 그녀의 끈적한 질은 마치 자궁처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설아연은 그의 위에서 몸을 낮추어 달콤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무릎과 손바닥을 침상에 짚었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탐스러운 둔부가 유연을 유혹하듯 살랑였다. 물기 어린 그녀의 은밀한 꽃잎이 마치 자신을 탐하라는 듯 노골적으로 그를 향해 드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혹적인 눈빛을 던졌다. 유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욕봉은 설아연의 뒤에서 다시금 맹렬히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녀의 노골적인 유혹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고 거대한 것을 그녀의 젖은 입구에 맞추었다. 설아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며 유연의 것을 깊숙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유연의 깊은 움직임을 온전히 받아냈다. 유연은 설아연의 허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맹렬히 허리를 박아넣기 시작했다. 질척이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휘장 안을 가득 채웠고 침대에 부딪히는 그녀의 둔부와 그의 아랫배가 마찰하며 끈적한 파열음을 냈다. 그의 깊고 거친 삽입이 이어질 때마다 설아연의 몸은 앞으로 꼬꾸라질 듯 휘청거렸다. 그녀의 강렬한 움직임에 그의 내부는 파도처럼 일렁였고 특유의 흡착과 조임이 그의 것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설아연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미친 듯이 신음하며 허리를 뒤로 젖혀 유연의 리듬에 격렬하게 맞섰다. 쾌락의 파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연은 문득 설아연의 땀으로 미끄러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대로 그녀의 몸을 침상에서 들어올렸다. 설아연은 순간 당황한 듯 그의 목을 매달리듯 끌어안았지만 이내 자신의 다리를 유연의 허리에 단단히 감았다. 두 사람의 욕봉은 여전히 뜨겁게 결합된 채로 유연은 그녀를 들어올린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설아연의 몸은 허공에 매달린 채 유연에게 온전히 의지했고 그녀의 시야에 유연의 어깨 너머로 촛불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유연의 거칠고 끈덕진 움직임이 그녀의 몸을 벽에 찢듯하고 들었고 서 있는 자세에서 오는 새로운 자극은 두 사람에게 극한의 쾌감을 선사했다. 설아연의 신음은 이전보다 더욱 관능적이고 애원하듯 변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그의 허벅지를 더욱 단단히 조였고 그의 움직임에 맞춰 그녀의 명기는 끊임없이 그의 것을 쥐락펴락했다. 두 사람의 땀방울이 흘러내려 벽을 적셨고 끈적한 정사의 소리는 비단 휘장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쾌락에 지배당한 듯 유연에게 모든 것을 내던지며 몸을 격렬하게 맡겼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설아연의 몸이 격렬한 경련과 함께 굳어졌다. 그녀의 숨은 턱 막혔고 아득한 황홀경에 빠진 비명이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그녀의 내벽이 맹렬히 수축하며 유연의 것을 옥죄었고 유연 또한 그녀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다. 비단침 상 옆 두 사람은 숨가쁜 숨결 속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겹쳐 있었다. 설아연은 유연의 어깨에 축 늘어져 매달려 있었고 땀과 체액으로 흠뻑 젖은 몸은 서로에게 끈적이 달라붙었다. 달콤하고 농밀은 정액의 향기가 휘장 안에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촛불은 흔들림을 멈추고 조용히 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격정적인 첫 정사는 깊고 농염한 여운을 남겼다. 새벽이 밝아오자 유현과 설아연은 옷을 챙겨 입었으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설아연은 유현의 의복을 바로 잡아주며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고, 유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으며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화산파의 출정 부대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었고 운허진인이 직접 이끌기로 했다. 유현은 내문제자 중에서도 선봉에 서게 되었으며 그의 옆에는 사형인 청운검과 사제인 백무검이 자리했다. 청운검은 30대 초반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검객이었고 백무검은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대오가 정비되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화산파의 검객들은 일제히 경공을 펼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현은 뒤돌아 화산파의 건물들을 바라보았고 그곳 어딘가에서 설아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려 전방을 응시했으며 건병을 단단히 쥐고 부대를 따라갔다. 섬서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으나 화산파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산길이었고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유현은 달리면서도 양부인 유철산의 이상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으며 왜 그토록 자신의 출정을 막으려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고 앞으로 펼쳐질 전투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화산에서 수백 리 떨어진 어느 황량한 골짜기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무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남살 조직인 혈영누의 자객들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혈영누주인 귀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귀영은 40대 중반의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가진 자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귀영의 앞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바로 화산파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는 첩자였다. 그 첩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산파의 출정 일정과 경로를 상세히 보고했으며 특히 유현이라는 젊은 검객이 선봉에 선다는 정보를 강조했다. 귀영은 유현이라는 이름을 듣자 묘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귀영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화산파의 부대를 습격하되 유현만은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지시였다. 부하들은 의아해했으나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20년 전의 어느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귀영은 정파연맹의 의뢰를 받아 마교의 거점을 습격했었고 그곳에서 천마교주의 아들인 어린아이를 발견했었다. 아이는 피로 범벅된 채 부모의 시신 곁에서 울고 있었는데 귀영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으나 화산파의 유철산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다. 귀영은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가 유현이라는 이름으로 화산파의 검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귀영의 입가에 음음한 웃음이 번졌으며 그는 이번 기회에 유현의 정체를 폭로하여 정파와 마교 양쪽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혈영루는 정의도 악도 아닌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었고 무림의 혼란은 곧 그들의 장사가 번창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귀영은 부하들을 이끌고 화산파 부대가 지나갈 협곡으로 향했으며 완벽한 매복 지점을 선정했다. 한편 무당산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무당파의 장로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장문인인 청허도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좌중을 돌아보고 있었다. 청허도인은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했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깊이가 있었다. 회의의 주제는 정파연맹 맹주인 혈천검의 행보에 대한 것이었으며 최근 그가 보이는 독단적인 결정들이 무당파 장로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고 있었다. 혈천검은 20년 전 마교 토벌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맹주 자리에 올랐으나 최근 들어 그의 권력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어도인은 무당파의 여협인 목청하를 불러들였고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목청하는 20대 중반의 여겜객으로 무당파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였으며 그녀의 건법은 강직하면서도 유연했다. 청허도인은 목청하에게 화산파의 출정 부대를 몰래 추적하며 이번 토벌 과정을 감시하라는 명을 내렸다. 목청하는 의아해했으나 스승의 명을 받들어 즉시 출벌 준비를 했고 그녀는 가벼운 행장만을 챙겨 무당산을 떠났다. 목청하의 경공은 신묘했고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번 임무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으나 스승을 신뢰하기에 묵묵히 길을 갔다. 목청하가 화산파 부대의 뒤를 쫓는 동안 그녀는 또 다른 기척을 느꼈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얼마 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들의 움직임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목청하는 그들이 혈영로의 자객들임을 직감했으며 화산파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했다. 화산파 부대는 사흘을 달려 험준한 협곡에 도착했으며 운허진이는 잠시 휴식을 명했다. 제자들은 물을 마시고 간단한 건념을 묵으며 체력을 회복했고 유셔는 협곡의 지형을 살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협곡의 양쪽 절벽은 가파르고 높았으며 만약 적이 매복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었다. 유셔는 운허진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려를 전했으나 운허진이는 이미 주변을 정찰했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검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 순간 협곡의 양쪽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화산파 제자들은 급히 무기를 꺼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운허진인이 특의 호통을 치며 손바닥을 허공에 휘둘렀고 강력한 장풍이 화살들을 쳐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검은 옷을 입은 혈영루의 자객들이 절벽 위에서 뛰어내렸다. 자객들의 숫자는 100명이 넘었고 그들은 일제히 화산파 부대를 향해 돌격했다. 유현은 검을 뽑아들고 가장 먼저 자객들과 맞섰으며 그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3명의 목을 베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유현의 얼굴에 뜨거운 핏방울이 튀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을 휘둘렀으며 자하신공의 검기가 허공을 가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청운검과 백무검도 유현의 양옆에서 검을 휘두르며 적을 막아냈고 화산파 제자들 역시 각자의 무공을 펼치며 혈전을 벌였다. 협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비명과 금소금이 뒤섞여 귀청을 찢었다. 운허진인이 혈영루주 귀영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두 고수 사이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부딪혀 주변의 바위들이 분쇄되었다. 유현은 적을 베어 넘기며 전진했으나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살기를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으나 보이지 않는 암기가 그의 어깨를 스쳤으며 순간적으로 마비감이 퍼졌다. 유현은 독침임을 알아챘고 재빨리 혈도를 막아 독이 퍼지는 것을 차단했다. 혈영루의 자객들은 계속해서 유현만을 노리며 공격해왔고 다른 화산파 제자들과는 달리 유현에게는 급소를 피해 제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유현은 그 이상한 공격 패턴을 느끼며 더욱 경계를 높였으나 이미 독침에 맞아 몸의 반응이 둔해지고 있었다. 귀영이 직접 유현 앞에 나타났으며 그의 손에는 검은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귀영의 눈빛은 음험했고 그는 유현을 보며 냉소를 지었다. 유현은 전력을 다해 검을 휘둘렀으나 귀영의 신법은 귀신 같았고 쇠사슬이 뱀처럼 유현의 검을 감아버렸다. 유현이 검을 빼내려 애쓰는 사이 다른 자객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으며 유현의 몸 곳곳에 독침이 박혔다. 유현의 시야가 흐려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을 꿇었다. 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현에게 다가왔으며 그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려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귀영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고 그는 유현의 이마를 짚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유현은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저항하려 했으나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귀영이 지시하자 자객들은 유현을 들쳐매고 협곡 밖으로 나갔으며 화산파 젤려들은 유현을 구하려 했으나 자객들의 방해로 뒤쫓을 수 없었다. 운허진인이 귀영을 쫓으려 했으나 귀영은 이미 연막을 터뜨리고 사라진 뒤였다.
협곡에는 시신들이 젤비했고 화산파 제자 중에서도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허진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으며 그는 즉시 추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혈영루의 자객들은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들이라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화산파 부대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었다. 운허진이는 이를 악물며 본파에 급보를 보냈으며 동시에 다른 정파들에게도 원군을 요청했다. 목청은 멀리서 협곡의 전투를 목격했고 유현이 납치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혈영루 자객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그녀의 경공은 자객들보다 빠르고 은밀했다. 목청은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으며 자객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했다. 혈영루 자객들은 유현을 메고 밤새도록 달려 어느 폐사에 도착했으며 그곳은 이미 그들의 임시 거점으로 꾸며져 있었다. 목청은 폐사 주변의 나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자객들의 숫자와 배치를 머릿속에 기억했다. 귀영은 유현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으며 그곳에는 쇠사슬과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다. 유현은 아직 의식이 혼미했고 귀영은 그의 혈도를 봉쇄하게 내공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귀영은 유현의 옷을 찢고 상체를 드러냈고 그의 왼쪽 어깨 뒤에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그 흉터는 특별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마교 교주 일족만이 가진다는 천마인의 흔적이었다. 귀영은 확신이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댔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유현을 깨우라고 명령했으며 찬물을 끼얹자 유현이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유현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처지를 파악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내공이 봉쇄된 상태임을 깨달았다. 귀영이 그의 앞에 나타났으며 음침한 목소리로 유현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유현은 귀영을 노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귀영은 천천히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귀영은 유현에게 20년 전 천마신교가 정파 연맹에 의해 토벌당한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그날 밤 천마교주와 교주 부인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유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귀영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귀영은 유현이 바로 그 천마교주의 아들이며 본명이 연천마였다고 밝혔다. 유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격렬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귀영은 유현의 어깨 뒤에 있는 천마인을 보여주며 증거를 제시했고 그것은 마교 교주 직계 혈통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표식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으며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따뜻한 포옹, 그리고 갑자기 터진 불길과 비명소리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다. 유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귀연은 더 나아가 유현을 구해준 유철산이 바로 그날 밤 천마교주를 죽인 자들 중 한 명이었다고 폭로했다. 유철산은 죄책감에 시달려 유현을 데려와 키웠지만 결국 그는 유현 부모의 원수였다는 것이다. 유현은 숨이 막히는 듯했으며 양부에 대한 애정과 복수심이 동시에 치솟아올라 정신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귀영은 유현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유현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파에 남아 거짓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교로 돌아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것인가?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귀영은 유현을 그 상태로 두고 지하실을 나갔으며 부하들에게 유현을 감시하되 해치지는 말라고 명령했다. 귀영의 계획은 유현을 정파와 마교 사이의 쐐기로 활용하여 양쪽의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었고 혼란 속에서 혈영루가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천마신교의 본거지는 천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곳은 천년 묵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지형이었다. 교단의 중심에는 거대한 흑색 궁전이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현 천마교주인 연화영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연화영은 20대 후반의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깊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한 폭의 그림 같았으나 동시에 얼음처럼 냉혹했다. 연화영은 검은 비단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옥좌 아래까지 흘러내렸다. 그녀의 앞에는 현라찰이라 불리는 마교의 호법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급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현라찰은 30대 초반의 요염한 여인이었고 붉은 의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현라찰은 혈영루가 천마교주의 아들을 생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 아들이 바로 20년 전에 실종된 연천마라고 보고했다. 연화영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으며 그녀의 손가락이 옥좌의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연화영은 어린 시절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파의 습격으로 부모와 함께 죽었다고 믿었으며 만약 동생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마교에 있어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다. 연화영은 즉시 현라찰에게 정예부대를 이끌고 동생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살아서 데려오라고 강조했다. 현라찰은 명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현라찰은 천마교주의 동생이라는 남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으며 그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연화영은 혼재 남겨진 궁전에서 천천히 자리를 떠나 깊숙한 밀실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천마신교의 비밀스러운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찍은 초상화 한 점을 꺼내들었고 희미한 촛불 아려서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초상화 속 어린 남자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으며 연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현라찰은 100명의 마교 정예를 이끌고 천산을 내려왔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귀신같이 은밀했다. 현라찰의 문공은 마교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그녀의 매혹술은 남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붉은 옷을 날리며 경공을 펼쳤고 뒤따르는 부하들 역시 검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했다. 현라찰은 혈영루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먼저 정보망을 가동했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마교의 첩자들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혈영루가 폐사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현라찰은 그곳으로 방향을 틀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폐사 근처에 도착했다. 현라찰은 부하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고 혼자 폐사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신법은 바람보다 가벼워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 폐사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현라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담을 넘어 내부로 침투했다. 폐사의 마당에서 현라찰은 혈영루 자객들이 교대로 경비를 서는 것을 목격했고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곳에 목표물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기척을 느꼈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나무 위에서 목청아가 내려오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유현을 구출하기 위해 폐사에 침투하려던 참이었다. 현라찰과 목청아는 서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각자 지하실로 향하고 있었으며 두 여인의 목표는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다. 유현은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귀영이 알려준 진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마교 교주의 아들이라는 사실, 양부가 부모의 원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난 20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는 깨달음이 그를 짓눌렀다. 유현은 설아연을 떠올렸으며 그녀와 나눈 밤의 온기가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만약 설아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자신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 줄 것인가? 유현은 답을 알 수 없었으며 알고 싶지도 않았다. 갑자기 지하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으며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현라찰이었다. 현라찰은 유현을 보는 순간 눈을 빛냈으며 그의 준수한 외모와 단단한 체격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유현에게 다가왔고 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라찰은 유현에게 자신이 마교에서 왔으며 그를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다.
유현은 현라차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쇠사슬에 묶인 상태라 저항할 수 없었다. 현라찰은 유현의 쇠사슬을 풀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길이 유현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열기가 전해졌다. 현라찰이 쇠사슬을 거의 다 풀었을 때 지하실의 문이 다시 열렸으며 이번에는 목청하가 나타났다. 목청하는 현라찰을 보자마자 검을 뽑아들었고 마교의 요녀가 유현을 납치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현라찰은 목청하를 보며 혀를 찾고 정파의 여협이 방해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두 여인은 유현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으며 지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현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고 자신을 구하려는 것인지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라찰이 먼저 움직였으며 그녀의 손에서 붉은 비단이 뱀처럼 날아가 목청하를 공격했다. 목청하는 검으로 붉은 비단을 쳐냈으나 현라찰의 무공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현라찰은 마교 특유의 요술을 부리며 목청하를 압박했고 지하실은 붉은 빛과 푸른 검기로 뒤덮였다. 두 여인의 대결은 치열했으며 그들의 무공이 부딪힐 때마다 지하실의 벽이 금이 가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다. 유현은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벽에 기대어 일어섰으나 혈도가 봉쇄되어 있어 내공을 쓸 수 없었다. 그는 두 여인의 싸움을 지켜보며 탈출의 기회를 노렸고 목청하가 현라찰의 공격을 막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지하실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라찰이 유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으며 붉은 비단을 날려 유현의 허리를 감았다. 유현은 비단에 감긴 채 현라찰 쪽으로 끌려갔고 현라찰은 유현을 한 팔목 껴안았다. 목청하가 검을 날려 현라찰을 공격했으나 현라찰은 유현을 방패 삼아 막아냈다. 목청하는 유현을 해칠 수 없어 공격을 멈췄으며 현라찰은 그 틈을 타 유현을 데리고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목청하가 뒤쫓았으나 현라찰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고 그 사이 폐사 밖으로 도주했다. 목청하는 이를 악물고 추격했으며 연기가 거치자 현라찰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폐사 밖에서는 마교의 정예부대와 혈영로의 자객들이 맞닥뜨려 이미 싸움이 시작되어 있었다. 귀영이 직접 나서서 마교 부대를 막고 있었으며 양측의 무공이 부딪혀 폐사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현라찰은 유현을 데리고 혼란을 뚫고 빠져나가려 했으나 목청하가 계속 뒤쫓아왔다. 목청하가 현라찰을 따라잡았으며 두 여인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맞붙었다. 유현은 현라찰의 발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졌고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그때 귀영이 나타나 유현을 다시 붙잡으려 했으며 유현은 귀영의 쇠사슬을 간신히 피했다. 새 세력이 뒤엉킨 혼전 속에서 유현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며 비록 내공을 쓸 수 없었지만 20년간 갈고 닦은 검술 기교만으로도 일반 자객들을 상대할 수 있었다. 유현은 쓰러진 자객의 검을 집어들었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베어냈다. 목청하는 유현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현라찰과의 대결을 중단하고 유현 쪽으로 향했다. 현라찰 역시 유현을 놓칠 수 없었기에 목청하를 들이쫓았고 두 여인은 유현을 사이에 두고 다시 대치했다. 귀영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혈영루 자객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유현만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직접 유현을 향해 쇠사슬을 날렸다. 쇠사슬이 유현의 목을 향해 날아왔으나 목청하가 검으로 쳐내며 막아냈다. 목청하는 유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으며 유현은 잠시 낭설이다 목청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목청하는 유현의 손을 잡고 경공을 펼쳐 폐사를 벗어났고 현라찰이 뒤쫓았으나 마교 부대가 혈영루와 싸우느라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 목청하와 유현은 밤새 달려 깊은 숲속에 도착했으며 더 이상 추격자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잠시 쉬기로 했다. 목청하는 유현의 혈도를 풀어주었고 유현은 비로소 내공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유현은 목청하에게 고마움을 표했으나 동시에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목청하는 유현에게 자신이 무당파에서 왔으며 화산파를 감시하던 중 그가 납치되는 것을 목격하고 구출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은 왜 무당파가 화산파를 감시했는지 물었으나 목청하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무림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암투가 있다고만 말했다. 유현은 목청하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그녀의 단정한 얼굴과 간직한 눈빛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느꼈다. 목청하 역시 유현을 관찰했고
그의 눈빛에서 깊은 혼란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었고 유현은 젖은 옷을 벗어 말렸다. 목청아는 유현의 상체를 보는 순간 어깨 뒤에 천마인을 발견했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목청아는 무당파에서 마교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천마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현이 마교 교주의 직기 혈통임을 깨달았고 동시에 왜 혈영루와 마교가 모두 그를 노리는지 이해했다. 목청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으며 유현을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해야 하는지 갈등했다. 유현은 목청아의 시선을 느꼈으며 그녀가 자신의 어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목청아에게 모든 것을 알았냐고 물었고 목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현은 자신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목청아는 유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목청아는 검을 거두고 유현 옆에 앉았으며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유현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답했고 다만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목청아는 유현의 손을 잡았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유현은 목청아의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두 사람은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목청아의 눈빛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으며 목청아는 눈을 감았다. 유현은 목청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고 목청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깊어졌다. 화산파는 유현의 실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운어진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장로들과 핵심 제자들이 대전에 모였고 유철산 역시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운허진이는 혈영루의 습격으로 유현이 납치되었으며 마교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고 보고했다. 유철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그때 화산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철산은 양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화산파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장로 중 한 명이 유현의 출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왜 혈영루와 마교가 모두 그를 노리는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유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철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운허진이는 일단 유현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수색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설아연이 자청하여 수색대에 합류하겠다고 나섰고 운허진이는 그녀의 의지를 보며 허락했다. 설아연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약혼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철사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으며 방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2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유철사는 그날 밤을 떠올렸으며 천마교주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발견한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당시 유철사는 정파연맹의 명령에 따라 마교 토벌에 참여했었고 천마교주와 1대1로 맞붙었다. 천마교주는 강력했지만 이미 다른 고수들과의 싸움으로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유철산의 검에 쓰러졌다. 천마교주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고 유철산은 그 눈빛을 평생 잃지 못했다. 유철산은 아이를 주기로 했지만 차마 검을 내리칠 수 없었고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쳤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조카로 속여 키웠으며 2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유철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파연맹의 본부는 숭산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곳에서 맹주 혈천검이 옥좌에 앉아 각 문파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혈천검은 50대 중반의 장년이었으나 그의 체격은 여전히 건장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권력의 오만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혈천검은 화산파에서 올라온 급보를 받았으며 유현이 납치되었고 마교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혈천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으며 그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마교를 완전히 소탕할 명분이 생긴 것이며 동시에 화산파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혈천검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으며 대규모 토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소림, 무당, 아미, 곤윤 등 모든 정파 문파들을 동원하여 마교의 본거지를 습격하자는 것이었다. 참모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혈천검은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혈천검의 진짜 의도는 마교 소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권력 강화였으며 혼란 속에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혈천검은 20년 전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고 당시 천마교주를 죽인 건 역시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혈천검의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으며 유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혈천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하를 노려보았고 유현이 누구든 상관없으며 마교와 연관된 자는 모두 제거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혈천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혈천검은 홍자 남겨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천하를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정의나 무림의 평화 따위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권력만을 추구했다. 혈천검의 야망은 끝이 없었고 그는 이번 기회에 무림의 절대 권력자가 되려 했다. 소림사에서는 방장 귀선사가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한 승려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승려는 소림의 달마원 수자인 해공대사였으며 정파연맹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었다. 귀선사는 눈을 뜬 채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다. 귀선사는 혈천검의 야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이번 토벌이 무림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소림사는 정파의 맹주격인 존재였기에 함부로 반대할 수 없었고 귀선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공대사는 방장의 뜻을 물었으나 귀선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귀선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으며 소림사는 이번 토벌에 참여하되 최소한의 병력만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은밀히 마귀와 접촉하여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공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방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다. 귀선사는 해공대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으며 유현이라는 청년을 찾아 보호하라고 명했다. 해공대사는 의아해했으나 귀선사는 유현이 무림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귀선사는 젊은 시절 천마교주와 인연이 있었으며 그가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선사의 기억 속에서 20년 전의 천마교주는 무림의 부패와 위선에 맞서 싸우던 이상주의자였으며 다만 그의 방법이 과격했을 뿐이었다. 정파연맹은 천마교주를 악으로 규정하고 터벌했으나 귀선사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권력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천마교주의 아들이 나타났으며 역사는 반복되려고 하고 있었다. 귀선사는 해공대사를 보내고 혼자 남아 다시 참선에 들어갔으며 부처님께 무림의 평화를 기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폭풍의 중심에 유현이 서 있었다. 사천당문의 본거지는 험준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곳은 독과 암기의 성지로 알려져 있었다. 당문은 정파에도 사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세력이었으나 그들의 무공은 무림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당문의 암기는
맞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들의 독은 해독약이 없기로 유명했다. 당문의 소주 당천봉은 50대 후반의 노련한 무인이었으며 그의 딸 당소소는 20대 중반의 절세미인이었다. 당소소는 당문 역대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았으며 그녀의 독공과 암기술은 이미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당소소는 당문의 엄격한 규율에 답답함을 느꼈고 바깥 세상을 갈망했다. 당소소는 최근 무림에 떠도는 소문들을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특히 천마교주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당소소는 아버지 몰래 당문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고 어느 밤 담을 넘어 사라졌다. 당소소의 경공은 신묘했으며 당문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가는 것은 그녀에게 어렵지 않았다. 당소소는 유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강호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그가 목청아와 함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소소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예측했고 먼저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당소소의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으며 유현을 이용하여 무림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 계획을 품고 있었다. 당소소는 겉으로는 순수하고 천진만만한 여인처럼 보였으나 내면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당문의 냉혹한 교육을 받았으며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았다. 당소소는 유현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후 그에 따라 행동하려 했다. 당소소는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으며 그녀의 뒤에는 당문에서 몰래 빼낸 각종 독약과 암기가 가득 담긴 가방이 실려 있었다. 당소소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곧 펼쳐질 혼란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현과 목청아는 함께 이동하며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무당파의 건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유현은 빠르게 습득했다. 유현의 무공 기초는 화산파의 것이었으나 목청아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유연하고 다양해졌다.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들러 음식을 사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최근 무림의 소식을 들었다. 청파연맹이 대규모 토벌군을 조직하고 있으며 마교와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소문이었다. 유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자신 때문에 무림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목청아는 유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고 이것은 유현의 잘못이 아니라 무림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청아는 유현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함께 증거를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다. 유현은 목청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20년 전 마교 토벌이 일어났던 장소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아직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며 진실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목청아는 무당파의 비밀 기록을 통해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며 유현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여정 중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위험에 처했으며 정파와 사파 양쪽의 추격을 받았다. 하지만 유현과 목청아의 무공은 뛰어났고 그들의 호흡은 점점 더 잘 맞아갔다. 전투 중에 목청아가 부상을 입었을 때 유현은 그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으며 밤새 그녀를 간호했다. 유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그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험질한 산새 속 두 사람이 잠시 머물기로 한 깊은 동굴 안. 어둠이 짙게 깔리고 희미한 불씨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현은 길고 지친 여정 끝에 돌침상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기려는 듯 나른했으나 의식은 완전히 잠들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목청아는 그의 옆에 꿇어 앉았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씨가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나른한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를 향한 갈망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애정이 뒤섞여 일렁였다. 유현의 시선을 느낀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공기와 상반되는 그의 온기에 그녀의 심장이 맹렬히 두근거렸다. 목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유현의 허리춤을 풀었다. 오랜 여정에 먼지가 묻은 바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허리춤이 풀리던 그 순간 유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빛은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목청아는 그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한 열망이 담긴 눈으로 그를 깊이 응시하며 조용히 그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내렸다. 그의 다리 사이에서 단단히 솟아오른 그의 분신이 맹렬한 기세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시선을 받아냈다. 목청아의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올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그의 육봉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뜨거운 온기와 묵직한 감촉에 그녀의 심장은 맹렬히 두근거렸다. 유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려났다. 목청아는 그의 것을 입술에 가져갔다. 젖은 혀가 뜨겁게 솟아오른 그의 머리 부분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혀끝으로 섬세하게 핥아올리고 그의 끝을 살짝 물었다다 놓아주며 간지리듯 희롱했다. 유현의 몸이 움찔하며 미세한 전율을 일으켰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목청아에게 맡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반쯤 감긴 채 목청아가 선사하는 쾌락에 저항하지 않았다. 목청아는 그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나직한 신음을 흘리며 그의 것을 입안 가득 머금었다. 부드러운 입술이 그의 것을 빨아들이고 능숙한 혀놀림이 그의 기둥을 구석구석 탐색했다. 그녀는 깊숙이 그의 것을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뱉기를 반복하며 그의 이성을 쾌락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깊고도 촉촉한 목을림은 동굴안을 야릇한 곡조처럼 물렸고 유현의 얼굴에는 쾌락에 찬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그녀의 봉사에 대한 맹렬한 화답이었다. 한참 동안 그의 것을 담아던 목청아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육봉은 이미 그녀의 농밀한 애무로 온몸의 힘줄이 맹렬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한 욕정으로 불타올랐다. 목청아는 유현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벌렸다. 그녀의 뜨거운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촉촉한 애액이 그녀의 손끝을 적셨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은부를 그의 맹렬하게 솟아오른 분신에 조심스럽게 맞추었다. 그의 것이 그녀의 몸속으로 천천히 파고들자 목청아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만족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유현은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골반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으로 그녀의 침입을 받아들였다. 그의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쾌락에 불게 물들어 있었다. 목청아는 유현의 몸 위로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유현의 허벅지에 두 손을 짚고 자신의 육체를 끈더집에 상하로 흔들렸다. 동굴안은 끈적이는 살부딪히는 소리와 목청아의 요염한 신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내부는 처녀의 것답게 단단히 그를 옥죄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갈수록 노련하고 격렬해졌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며 쾌락에 취한 얼굴로 허리를 더욱 빠르게 박아넣었다. 그의 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유린할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득한 비명과도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흩어졌고 땀으로 범벅된 그녀의 몸은 불씨의 빛을 받아 탐스럽게 빛났다. 목청아는 유현의 품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박동 소리와 그녀의 격정인 움직임이 겹쳐지며 두 사람의 몸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유현의 목덜미를 뜨겁게 빨아들이고 그의 귀에 끈더진 숨결을 내뱉으며 자신의 용맹을 표현했다. 그녀의 젖가슴이 그의 가슴을 비비고 탄력 있는 유두가 그의 맨살 위를 스쳤다. 그녀는 온몸으로 유현을 탐닉하며 그에게 자신이 느끼는 모든 쾌락과 감정을 온전히 전하려 애썼다. 유현은 여전히 눈을 감춘 채 목청아가 선사하는 쾌락의 파도에 그저 온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힘줄이 솟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손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봉사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이제 그녀의 몸짓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쾌락의 파도는 갈수록 거세졌다. 목청아의 몸이 격렬한 겨념과 함께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박이 맹렬히 수축하며 유현의 것을 옥쥐었고 아득한 황열경에 따진 비명이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유현의 몸 위에 축 늘어져 흐느꼈다. 그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듯했다. 유현은 이미 깨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그녀의 지극한 헌신에 맡겼고 그의 성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것이 그녀의 깊은 곳에 맹렬히 쏟아지는데 그 순간 그의 몸 역시 미세하게 겨냥하며 그녀에게 화답했다. 동굴안 두 사람은 숨가쁜 숨결 속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겹쳐 있었다. 목청아는 유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땀과 아백에 번복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과 유현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으로 빛났다. 희미한 불씨만이 어둠 속에서 고요히 타올랐고 목청아의 헌신적인 첫 정사는 그들의 여정에 깊고 은밀한 족적을 남겼다. 유현과 목청아가 어느 작은 주막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한 여인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당소소였다. 당소소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목청아는 경계의 눈빛으로 당소소를 바라보았으며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당소소는 자신을 소개하며 사천당문의 딸이라고 밝혔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두 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청아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임을 알아챘으며 당소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유현은 당소소의 아름다운 외모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소소는 두 사람에게 차를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목청아는 거절하려 했으나 유현이 먼저 자리에 앉았다. 유현은 당소소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으며 만약 적이라면 이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당소소는 유현의 과감함에 흥미를 느꼈고 더욱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소소는 차를 따르며 최근 무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현이 천마교질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말했다. 목청아가 검을 뽑으려 하자 당소소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신은 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소소는 오히려 유현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으며 당문의 정보망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유현은 당소소의 말을 의심했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같은 무언가를 느꼈다. 당소소는 당문이 정파와 사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무림의 무의미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현이 진실을 밝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당문으로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목청아는 여전히 당소소를 신뢰하지 않았으나 유현은 당소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현은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와 자원이며 당소소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협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소소는 유현의 결정에 만족했고 세 사람은 동맹을 맺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소소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으며 그녀는 유현을 이용하여 당문의 입지를 강화하고 무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당소소는 유현이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지 기대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유현, 목청하, 당소소 세 사람은 20년 전 마교 토벌이 벌어졌던 곳에 도착했으며 그곳은 황폐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한때 천마신교의 분거지였던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는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현은 그 풍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고 이곳에서 자신의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목청하는 주변을 살피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당소소는 독특한 방법으로 땅속의 흔적을 추적했다. 당소소는 특수한 약물을 땅에 뿌렸으며 그것이 오래된 혈흔과 반응하여 빛을 발했다. 그 빛을 따라가자 세 사람은 무너진 건물 아래 숨겨진 지하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나 당소소가 야광석을 꺼내 길을 밝혔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내려갔으며 곧 넓은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천마신교의 비밀 서고가 있었고 수많은 서적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유현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으며 이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목청하는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고 유현도 함께 참여했다. 당소소는 혼자서 다른 곳을 탐색했으며 그녀는 서고의 한쪽 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당소소가 기관을 작동시키자 벽이 열려 작은 방이 드러나고 그 안에는 천마교주의 개인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유현은 당소소의 부름을 받고 그 방으로 들어갔으며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일기들을 발견했다. 유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쳐고 천마교주가 남긴 마지막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정파 연맹의 음모와 배신, 그리고 무림의 부패에 대한 천마교주의 분노가 적혀 있었다. 천마교주는 원래 정파의 일원이었으나 정파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환멸 느꼈다. 그는 무림을 개혁하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마교를 창리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파연맹은 천마교주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토벌을 계획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유현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적혀 있으며 천마교주는 아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무림의 진정한 정의를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유현은 아버지의 일기를 품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며 목청하와 당소소는 그를 지켜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유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20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천마교주는 악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무림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누명을 쓰고 죽은 영웅이었다. 유현은 일기를 다시 펼쳐 자세히 읽었으며 그 안에는 정파연맹 고위층의 비리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혈천검을 비롯한 여러 문파의 장문인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심지어 마교의 누명을 씌워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천마교주는 이 증거들을 모아 세상에 공개하려 했으나 토벌당하기 전에 실행하지 못했다. 목청하가 유현의 곁으로 다가와 일기를 함께 읽었으며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무당파 역시 정파연맹의 일원이었기에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당파도 공범이 되는 셈이었다. 목청하는 스승인 청허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유현을 보호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당소소는 일기의 내용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야말로 무림을 뒤흔들 폭탄이라고 생각했다. 당소소는 유현에게 이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조언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면 정파연맹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세 사람은 서고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며
천마신교의 무공 비급과 병법서들도 발견했다. 유현은 그중 천마대법이라는 마교 최고의 무공 비급을 손에 들었고 그것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천마대법은 강력한 공격력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공이었으나 동시에 수련자의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 마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유현은 천마대법을 수련할지 말지 고민했으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목청하는 유현이 마공을 수련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유현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당소소는 오히려 유현을 부추겼으며 강해져야만 정파열맹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은 그 자리에서 천마대법의 첫 장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그의 몸속으로 강력한 마기가 흘러들어왔다. 유현의 눈동자가 순간 검붉게 변했으나 곧 원래대로 돌아왔다. 몸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손끝과 발끝이 얼얼하게 찌릿했고 혈액 속으로 마기가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까지 번지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뒤섞인 느낌이 그의 정신을 스쳤다.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비틀거렸지만 곧 마기가 근육과 힘줄을 타고 흘러내리며 움직임을 정묘하게 조율했다. 공기의 흐름이 손끝과 발끝에 스며드는 감각이 선명해지고 몸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공간과 호흡을 맞추었다. 수련이 이어지면서 유현의 내면에는 수많은 환형과 유혹이 나타났다. 과거의 상처, 억눌린 분노, 복수심이 그의 정신을 흔들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 마력과 정신력이 점차 조화를 이루며 그의 존재 전체를 감쌌다. 눈동자가 순간 검붉게 빛났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의 몸속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마기가 흐르는 손끝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주변 공기가 갈라지고 발을 디딘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땀과 열기가 뒤섞인 몸은 한층 강력해졌지만 정신과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유현은 천마대법을 제어할 수 있었고 20년간 화산파에서 닦은 정파무공의 기초가 마공의 폭주를 막아주었다. 천마신교 본거지에서 연화영은 현라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동생 구출 작전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차갑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라찰은 무릎을 꿇은 채 목청화라는 무당파 여협에게 방해받아 유현을 놓쳤다고 보고했고 연화영의 손가락이 옥좌 팔걸이를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화영은 현라찰을 질책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현라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연화영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현라찰을 일으켜 세웠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화영이 직접 움직인다는 소식에 천마신교 전체가 술렁였으며 교주의 출정은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연화영은 마교의 모든 정예병력을 동원하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정파연맹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마교의 장로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만류했으나 연화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연화영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으며 검은 갑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 갑옷은 전대 천마 교주가 입었던 것으로 마귀를 증폭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연화영은 갑옷을 입고 나서 허리에 천마검을 찼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연화영은 냉혹한 전사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연화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으며 동생 연천마와 함께 놀던 기억이 선명했다. 연천마는 언제나 밝게 웃었고 누나인 자신을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으며 연화영은 혼자 살아남아 마교를 재건했다. 20년간 그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고 이제 동생을 되찾을 기회가 왔다. 연화영은 궁전을 나서며 마교의 군세를 점검했고 1000명이 넘는 마교 무사들이 그녀 앞에 도열해 있었다.
연화영은 그들을 이끌고 천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뒤로 거대한 검은 물결이 흘러갔다. 무림은 곧 전대미문의 대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유현이 있었다. 화산파에서는 설화연이 수색대를 이끌고 유현을 찾아 나섰으며 그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유현의 흔적을 추적했다. 설화연의 얼굴은 지쳐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약혼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집념이 그녀를 지탱했다. 설화연은 유현과 함께했던 밤을 떠올리며 그의 체온과 손길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설화연이 모르는 사이 화산파 내부에서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장로 중 한 명인 청풍검객이 비밀리에 정파연맹의 밀사를 만나고 있었으며 유현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청풍검객은 유철산이 20년 전 마교 교주의 아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이용해 출세하려고 했다. 혈천검의 밀사는 청풍검객에게 거액의 금을 건네며 유현을 생포하여 정파연맹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밀사는 유현이 마교 교주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화산파 전체를 마교와 내통한 반역 세력으로 몰아 숙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풍검객은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동시에 자신이 배신자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청풍검객은 화산파로 돌아와 몇몇 측근들을 모았으며 유현을 생포하는 별도의 부대를 조직했다. 그는 설화연의 수색대와는 별개로 움직이며 유현을 먼저 찾아 정파연맹에 넘길 계획이었다. 청풍검객의 부하들은 모두 그의 신복들이었고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었다. 유철사는 청풍검객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챘으며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유철사는 청풍검객이 정파연맹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양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유철사는 비밀리에 화산파를 떠났으며 유현을 찾아 먼저 경고하려고 했다. 유철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으며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결국 폭로될 운명임을 알았다. 유철사는 유현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아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유철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말을 몰아 유현의 행방을 추적했다. 개방은 무림 최대의 정보망을 가진 조직이었으며 그 방주인 진소인은 무림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진소인은 30대 초반의 호방한 여인이었고 그녀는 개방을 이끌며 정의롭고 공정한 방침을 고수했다. 진소인은 최근 무림의 혼란을 지켜보며 이것이 누군가의 커다란 음모라는 것을 눈치챘다. 진소인은 수하방도들로부터 유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가 천야교주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정파연맹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소인은 이것이 혈천검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하고 무림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소인은 직접 유현을 찾아 나섰으며 개방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진소이의 경공은 뛰어났고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유현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진소이는 유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으며 그의 눈빛 속에 혼란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강한 의지와 정의감도 느껴졌고 진소이는 유현이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진소이는 유현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현과 목청과 당소소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진소이를 보고 경계했으나 진소이는 양손을 들어 적의가 없는 것을 표시했다. 진소이는 자신을 개방 방주라고 소개했으며 유현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당소소는 진소이를 알아보았고 개방 방주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임을 깨달았다. 진소이는 유현에게 정파연맹이 그를 잡기 위해 대규모 토벌군을 조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교 역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진소이는 유현이 양쪽 사이에 끼어 희생될 것이라 우려했고 개방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현은 진소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유현은
진소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목청하, 당소소, 진소이 세 여인은 각자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현을 중심으로 뭉쳤다. 목청하는 유현에 대한 애정으로, 당소소는 자신의 야망으로, 진소이는 무림의 정의를 위해 그와 함께했다. 네 사람은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이동했으며 진소이가 알고 있는 개방의 비밀 거점 중 하나로 향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장원이었고 개방의 정예 방도들이 지키고 있었다. 네 사람은 장원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유현은 세 여인에게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주었고 정파 연맹의 비리를 폭로하여 전쟁을 막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진소이는 유현의 뜻에 적극 찬성했으며 개방의 정보망을 통해 증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목청하 역시 동의했으나 이것이 무당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소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소소는 유현이 정파와 마교 양쪽을 설득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으나 유현은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단 하루 쉬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소이가 유현의 방을 찾아왔으며 그녀는 유현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현은 진소이를 방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나눴다. 진소이는 유현에게 개방이 20년 전 마교 투벌 당시 중립을 지켰으나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진소이는 유현의 아버지인 천마교주가 결코 악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무림의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소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당시 개방 방주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천마교주를 돕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고 털어놓았다. 유현은 진소이의 진심을 느꼈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진소이는 유현의 손을 꽉 쥐었으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진소이는 천천히 유현에게 다가왔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유현은 진소이를 껴안았으며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정파연맹 본부에서는 각 문파의 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으며 혈천검은 대전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소림, 무당, 아미, 곤문, 점창 등 정파의 주요 문파들이 모두 참석했고 총 3,000명이 넘는 무사들이 집결했다. 혈천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이었다. 혈천검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으며 마교가 다시 일어나 무림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전처럼 마교를 완전히 소탕하여 무림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고 모든 문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혈천검의 목소리는 내공으로 증폭되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수많은 무사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소림사의 해공대사는 혈천검의 연설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무당파의 몇몇 장로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혈천검이 마교토보를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혈천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반대 의견을 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다. 혈천검은 연설을 마치고 각 문파의 출정 준비를 명령했으며 사흘 후 천산에 진군한다고 선포했다. 무사들은 일제히 검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고 그 함성이 숭산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혈천검은 혼자 남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고 이번 전쟁 후 자신이 무림의 절대 권력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혈천검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야망이 무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모든 계획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혈천검의 야망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무림은 전대미문의 대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혈천검의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화산파의 청풍 견백과 과부터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다. 청풍 견백은 유연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곧 생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혈천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현을 잡는 즉시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유현은 혈천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였으며 그를 이용하면 마교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었다.